와글와글 세상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명석 교수님 초대로 지난번에 이어서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김일광입니다. 지난 시간에 글로벌 통상 무역의 이해 제5장 외환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고요. 오늘은 6장 국제 수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환율이라는 것이 외국환에 대한 자국 통화의 가격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가격이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이렇게 외국환의 수요와 공급을 반영하는 것이 국제수지고요. 이것을 표로 정리한 것이 국제수지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컨텐츠 국제수지표, 국제수지의 균형, 국제수지의 조정, 그리고 기타 대외거래지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제수지의 개념입니다. 여러분들 화면에서 볼 수 있듯이 국제수지는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의 경제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 경제 주체와 외국 거주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모든 경제적 거래를 분류해서 집계한 표를 국제수지표라고 하고 있고요. 이거는 크게 구분해 보면 경상수지, 자본수지, 금융계정, 오차민 누락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국제수지표 중에서 경상수지입니다. 경상수지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외국에 팔거나 외국에서 사들이는 모든 내용을 포함을 하고 있고, 이러한 재화나 용액의 흐름을 나타내는 플로우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 4개 항목으로 구성이 됩니다. 맨 처음 상품수지를 살펴보면, 상품수지는 상품을 수출해서 벌어들인 돈에서 상품을 수입해서 지급한 돈의 차이로 계산이 되고 있고요. 다만 국제수지표상의 수출입은 수출과 수입이 모두 FOB 기준으로 집계가 되는 데 비해서 여러분들이 자주 이용하시는 관세청의 데이터는 수출은 FOB인 반면에 수입은 CIF 기준으로 해서 조금 통계상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서비스 수지는 외국과의 서비스 거래를 통해서 벌어들인 금액에서 지급한 금액의 차이를 집계하게 되고요. 운송, 여행, 건설, 금융, 지식재산권 이런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커짐에 따라서 상품 수지 못지않게 서비스 수지의 중요성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본원소득 수지입니다. 본원소득 수지에는 급료 및 임금 수지하고 투자소득 수지가 있습니다. 급료 및 임금 수지는 그러니까 자국 근로자가 외국에서 단기 체류, 1년 미만의 단기 체류하면서 일을 하고 그 대가로 받은 돈, 그리고 반대의 경우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벌어들인 돈의 차이를 얘기하고요. 그리고 투자소득 수지는 거주자가 외국에 투자해서 벌어들인 배당금과 이자, 그 반대로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벌어들인 배당금과 이자의 차익을 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전소득 수지가 있습니다. 이전소득 수지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대가 없이 주고받은 거래금액의 차이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해외 거주하는 교포가 국내에 친지에게 무상으로 보내는 송금도 있고요. 국가 간에도 무상 원조 혹은 국제기구 출연금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자본수지가 있습니다. 자본수지에는 자본 이전하고 생산 비금융 자산 거래가 포함이 되는데요. 자본 이전은 자산 소유권의 무상 이전, 채권자에 대한 채무 면제와 같은 내용들이 있고요. 비생산 비금융 자산 거래에는 상표권, 영업권과 같은 무형자산의 취득과 처분이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금융계정이 있습니다. 금융계정은
직접 투자, 증권 투자, 파생금융상품, 기타 투자, 준비자산으로 구성이 되고, 그러니까 거주자 입장에서 자산과 부채를 규모를 파악하는 스톡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금융계정상의 자산 항목은 거주자의 해외 투자, 그리고 부채 항목은 비거주자의 국내 투자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수치들입니다. 직접 투자는 직접 투자 관계에 있는 투자자와 투자 대상 기업 간에 발생하는 대외 거래를 계상한다. 직접 투자라는 것은 보통 10%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거나 혹은 연쇄 투자를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이 되겠고요. 다음으로 증권 투자는 거주자랑 비거주자 간에 이루어지는 주식, 채권 등에 대한 투자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파생금융상품은 파생금융상품 거래로 실현된 손익을 표시하게 되고요. 그 외에 준비자산과 기타 자산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은 2절 국제수지의 균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국제수지는 차변과 내변의 총액이 항상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대차대조표의 차변과 내변이 항상 일치하듯이 국제수지도 일치하게 되는데, 따라서 이제 국제수지가 균형이다 불균형이다 하는 문제는 국제수지표의 개별 항목들을 살펴봄으로써 그 내용을 파악할 수가 있겠고요. 국제수지표상의 모든 거래는 자율적 거래랑 보정적 거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율적 거래라는 것은 앞에서 살펴본 경상수지, 자본수지, 이전거래와 같이 자율적으로,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거래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보정적 거래는 이 자율적 거래를 뒷받침하기 위한 보조적 거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상수지가 적자가 났을 때 외채를 도입하거나 외환보유고를 감소시키거나 혹은 반대의 경우에 경상수지 흑자가 났을 때 외환보유고가 증가하거나 이런 것들이 부수적인 보정적 거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수지의 균형이라는 개념은 이 자발적인 항목, 자율적 거래의 대차변이 일치하는 상태를 국제수지의 균형으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입니다. 네, 이처럼 한 나라의 외화의 수입과 지급은 균형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급, 외화의 수입보다 지급이 계속 많은 상태가 이어지면은 그 나라가 보유한 외화가 고갈되고, 그렇게 되면 급기야는 필수적인 재화마저 수입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국제수지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그 중에서 대외거래 건전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경상수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상수지 흑자는 클수록 좋다고 생각하고 적자는 좋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꼭 그렇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만약에 경상수지 적자가 발생하였더라도 적자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해외에서 유입된 자본이 효율적으로 투자되고 있는지, 이러한 적자의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또 의미가 있습니다. 제3절 국제수지의 조정입니다. 국제수지의 불균형이 발생했을 때 이를 조정하는 것은 한 나라의 대외 지급과 수치를 균형 상태로 만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들, 이러한 국제수지의 조정, 국제수지의 균형은 현재 이제 정부의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완전고용, 물가 안정 이런 것과 함께 주요한 경제 정책의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제수지 적자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경우에 외환 보유액이 부족해지고요, 대외 신인도도 낮아지고, 그러니까 이러한 나라에 차관을 제공받기 어렵겠죠. 그리고 기존의 외채도 만기가 도래하면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지급 능력을 완전히 상실할 수도 있게 됩니다. 국제수지 흑자가 계속되는 것 역시 아주 바람직한 현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제수지 흑자가 계속되면 외환 공급이 늘어나고요, 그거에 따라서 국내 통화량이 늘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출 증가랑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 생산 증대를 유발해서 일자리와 고용과 소득을 높이게 되고, 그 다음에 외채도 원활하게 상환할 수 있고요. 그다음 해외 투자로 새로운 수익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정책 수단의 선택폭을 넓힐 수 있기 때문에 한국과 같은 대외 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국민 소득과 고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적정 수준의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라는 그러한 필요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수지, 한 나라의 국제수지가 불균형하게 되면 이와 관련된 경제 변수에 영향을 미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동적으로 조절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에는 가격 조정 이론과 소득 조정 이론이 있는데, 첫 번째로 가격 조정 이론은 환율 조정에 의해서 국제수지가 조정되는 과정이고요. 국제수지 흑자의 경우에 환율이 인하되고, 그렇게 되면 수출이 감소하고 수입이 증가해서 국제수지가 균형점을 향해서 갈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국제수지 적자의 경우에는 환율이 인상되어서 수출이 증가하고 수입의 감소의 과정을 또 거치게 되고요. 그런데 이러한 환율 조정은, 예를 들어 환율이 인상되게 되면 적자가 감소하고 수출 산업이 혜택을 볼 수 있지만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있고, 또 환율 하락의 경우에는 해당 산업이 위축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소득 조정 이론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재정 정책과 금융 정책이 있고요. 유효 수요의 관리를 통해서 국제 수지의 불균형을 시정하려는 그러한 조치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재정 정책이라는 것은 재정 지출을 통해서 총수요의 변화를 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제 수지 불균형을 조정하고자 하는 거고요. 이는 케인즈학파 이론이고, 앞서 설명드린 고전학파의 가격 효과랑은 좀 다른 정책이라고 볼 수 있죠. 재정 정책은 구체적인 수단으로는 뭐 정부 투자를 늘리거나 정부의 소비를 늘리거나 이전 지출을 확대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 정책으로 수요를 확대하면 국내 총수요가 증가하고요. 그에 따라서 수입이 늘어남으로써 국제 수지를 균형시킬 수 있습니다. 국제 수지가 적자일 경우에는 반대의 과정을 통해서 또 국제 수지의 균형화를 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소득 조정 이론 중에서 두 번째 금융정책입니다. 이건 중앙은행이 통화량 조절 등을 통해서 이러한 국제 수지를 조정하는 과정이고요. 국제 수지가 적자인 경우에 정부가 금융 축소 정책, 예를 들어 금리를 올리거나 지급 준비율을 인상하거나 해서 민간의 통화량을 감소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민간의 구매력이 감소하게 되고요. 구매력 감소는 수익 감소로 이어져서 국제 수지를 개선시키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금리를 인상하는 경우에 외국 자본 유입을 통해서 자본 수지도 개선될 수 있겠죠.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은 어떤 간접적인 국제수지 조정 정책이고요. 이 정책들에는 시차도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정확한 이 정책의 효과를 측정하기 하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의 대외거래에 정부가 직접 통제를 가함으로써 국제수지를 조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에는 외환관리와 소득정책이 있습니다. 외환관리라는 것은 민간의 자유로운 환거래를 인정하지 않고 정부가 직접적으로 규제를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외환집중제도가 대표적이고요. 그 다음 소득정책은 정부가 노동, 토지, 자본 등에 대한 가격과 기업 이윤 등 이러한 소득을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직접 통제 내지 조정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임금 수준을 통제하게 되면 실질소득 수준이 하락하면 구매력이 줄고 수입이 줄어드는 이러한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러한 외환관리와 소득정책은 일반적인 경제 상황에서 정부가 직접 규제를 하는데 상당 부분
제한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로 기타 대외거래지표, 국제투자대조표와 무역지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국제투자대조표는 일정 시점에서 한 나라의 거주자가 보유하고 있는 대외금융자산과 부채의 잔액을 정리한 겁니다. 대외금융자산은 대외투자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대외금융 부채는 외국인이 투자를 한 거고, 그 양자 간 차익을 순대외금융자산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국제투자대조표는 국제수지표의 금융계전하고 포괄 범위는 같습니다. 단지 국제수지표는 앞서 설명한 대로 플로우 개념인데 비해서 국제투자대조표는 스톡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국제투자대조표는 대분류상 대외금융자산 그리고 대외금융부채 그 차익인 순대외금융자산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중분류에서는 금융상품의 형태를 기준으로 직접 투자, 증권 투자, 파생금융상품, 기타 투자, 준비자산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분류에서는 금융기관 주체별로 통계도 제공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국제투자대조표는 한 나라의 대외 지급 부담하고 상환 능력, 외화 유동성 등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국제경제 및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금융 상품별 그리고 주체별 영향 정도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외 채권과 대외 채무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는 순대외 채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역 지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수출입의 변동이 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입이 변화하는 경우에 그 변동 요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고, 우리가 기업의 매출액이 변동할 때 물량이 늘거나 주는지 물량의 원인이 있는지 가격의 원인이 있는지 이렇게 구분해서 파악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무역의 경우에도 수출입 금액의 변동을 가격 요인과 물량 요인으로 나눠서 파악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 무역지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무역지수는 수출입의 금액 변동을 나타내는 수출입 금액지수, 수출입의 가격 변동을 나타내는 수출입 물가지수, 수출입의 물량 변동을 나타내는 수출입 물량지수로 구분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 교역조건 지수가 있습니다. 교역조건이라는 건 한 단위의 상품을 수출해서 그걸로 수입할 수 있는 상품의 양, 즉 수출품과 수입품의 양적인 교환 비율을 의미하고요. 교역조건에는 순상품 교역조건과 소득 교역조건이 있고, 이를 각각 지수화하고 있습니다. 순상품 교역조건 지수는 수출상품 한 단위와 수입상품 한 단위의 가격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소득 교역조건 지수는 수출입 가격 변동에 더해서 물량의 변동까지 고려한 지수입니다. 그래서 소득 교역조건 지수는 수출 총액으로 수입할 수 있는 수입량을 의미하고, 순상품 교역조건 지수에다가 수출 물량 지수를 곱해서 산출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상 오늘은 6장 국제수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국제수지표의 개념, 그 다음 국제수지의 균형, 그리고 국제수지가 균형에서 벗어났을 때 어떻게 조정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기타 대외거래지표로 국제투자대조표랑 무역지수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